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12년 차이자 이혼을 선택해야 했던 아들들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던 해에 짠돌이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이번 여름 휴가는 베트남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볼까 해서 그랬어요. 이번에 넣은 적금도 만개됐으니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해외여행 어때요? 당신이 웬일이야? 매번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그냥 당신 고생했으니까 가자는 거지? 별다를 건 없어? 저는 동남아든 어디든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짠돌이 남편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갈 때도 바닷가 근처에 사는 친척집으로 가는 것이 거의 관례였습니다. 친척집은 시위 속에 있는 집이었지만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단지 바닷가가 그곳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바닷가에서 놀게 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름 휴가 장소로 우수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매년 그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편안히 지낸 듯 했지만 저는 그 집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며 쉬기 힘들었고 어촌일을 돕느라 힘들었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외여행을 해보자고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편이 이제는 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쓰기로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행복했습니다. 평소에 계획을 세우고 꼼꼼한 성격을 가졌던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베트남 여행 일정을 아주 세세하게 계획하며 벌써 마음속으로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남편은 무조건 최저가만 찾아 사야 한다는 습관을 가졌고 식이나 배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 무엇이 더 이득인지 빠르게 계산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에게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남편인 짠돌이 때문에 나도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는데 10년 전에는 100만 원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어서 지금은 어엿하게 200만 원 초반 정도 벌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며 저는 프리랜서로 번 돈으로 용돈과 가족들의 식비를 해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다가 2년 전에 꿈꿨던 나의 직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남편의 지분이 높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샀어요. 이를 통해 주택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궁상맞단 소리를 드러내며 아꼈지만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처음으로 여행을 간 지 12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부디 함께 축복해주세요. 부부가 오랜만에 오붓하게 나들이를 나가라고 부탁했어요. 몇 년 전 친정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었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급했지만 적금은 묶여 있었고 남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술비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했으며 현금 서비스를 받은 뒤에는 그것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그에 대해 감사하고 미안해하시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서운하여 잠시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수정하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의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온순하지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남편을 이해해야 했어요. 진정한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두 분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복잡하고 미지근했어요. 여태껏 만나보지 않았던 10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짠돌이로 잘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는 시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짠순이로 유명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대체로 돈을 쓰는데 인색하셨고 남편과 저는 동네 친구였지만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과는 이해관계만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는 짠순이이시기는 했지만 제가 남편과 그냥 친구인 시절에 집에 놀러가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셔서 제 기억 속에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돌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로 남편 밑에 10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부부에겐 각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시누이도 시집에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시누이는 도대체 무슨 살고 있는 건지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시댁갑질에는 꼭 신이들도 세트로 난리를 치는 내비에서 저는 차라리 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누이를 만난 게 재작년 추석이었으니 결혼하고도 몇 번 사진 찍지 못했네요. 남편과 친구였을 때 시누이가 몸매가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르게 변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여행 소식을 듣고 신호가 떠올라서 어머님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기 어머니가 쟤들 아빠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얼핏 들었다. 이번에 가는 것을요. 잘 다녀와요. 만약 우리 부부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분명 시어머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실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잘 다녀와라고 하셨어요. 전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반응과는 달랐기에 살짝 의아했지만 사실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말에 시어머님이 울려고 말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시더니 약간 과장된 기침을 하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기침하시는 건지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정말 좋지 않으신데, 그렇죠? 어미야. 몸이 너무 괜찮지 않아서 너희들이 해외로 갈 동안 나랑 함께 있어주인 카운터가 싶었다. 집에서 먹을 반찬을 만들러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보니 남편에게 집에서 쉬라고 해주시며 나만 데리고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시어머님은 조수석에 앉아 차를 타고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걸어가는 도중에도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정신이 없으셨어요. 너희는 남편 잘 만나서 벌써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나가고 정말 호강하며 산다.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편하게 사니까 무척 행복하지? 항상 남편에게 충성을 다해 잘해야 된다. 어머니, 저도 이래요. 우리 부부같이 돈을 벌어요. 집안에서 편안히 쉬면서 뭐 얼마나 벌어봤다고 앞에서 표정을 짓고 그러냐? 너 어디 가서 돈을 번다고 하지 말아요. 이 말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여러 해 동안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지주가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듣는 채를 안 하셔서 그냥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집에서 얼마나 바쁘다고 일을 한다 해도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매번 시댁에 부르셔서 불러갔어요.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차가 있으니 운전기사인 줄 아시나요? 적당한 구조로 수정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기사를 부리듯 하셨었어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으니 그 정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드렸어요. 저한테는 매번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타박하셨지만 저만 보면 용돈을 달라고 자주 요구하셨어요. 집에서 일하지만 저도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시어머님도 그걸 알기에 자꾸 저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애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제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와 아울렛이 같이 있는 곳에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울렛이라도 한번 둘러볼까요? 해외여행에 함께 갈 수도 없어서 옷이라도 사주세요. 네,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옷이 있으면 사드릴게요. 한번 둘러봐요. 시어머니께 옷 한 벌 못 사드리겠나 싶어서 먼저 아울렛을 들러 쇼핑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옷이 어머니 사이즈보다 너무 큰데 어머니 사이즈로 보셔야죠. 사이즈는 내 마음이지 제가 알아서 볼 텐데요. 어머니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여러 벌 보셨어요. 다른 사이즈를 권하니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입을 만한 사이즈로 몇 장 더 본 거였어요. 고르시더라고 하면서도 쇼핑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옷값만 40만 원치나 샀다는군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러 시댁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의 요구에 따라 잡채와 다른 반찬을 만들었는데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예전에 사용했던 방으로 들어가 졸아버렸어요. 그런데 잠이 깨니 거실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어머님 목소리만 들렸어요. 오늘은 미 카드로 옷을 많이 샀다더라고요. 에메카드로 결제해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샀어. 걔는 매번 용돈 벌면서 내가 뭐 해달라고 안 하면 생전해주는 법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밉게 왕창 뜯어냈어.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웃으며 얘기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너 이번에 해외 나가면 한 10년 정도는 있다 들어와라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길래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주일짜리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해외로 도저히 할 정도면 남편이 무슨 사고를 크게 쳤나 싶어 걱정이 됐어요. 이럴 거면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야 해. 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 오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히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을 켰는데 휴대폰에서 새어나온 빛으로 비춰보니 남편이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말하는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인지 궁금해하면 문을 조용히 열고 살짝 밖으로 나가서 거실을 봤는데 시어머니 맞은편에 무슨 커다란 이불 보따리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저기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맙서사 시누이였어요. 사리는 대체 얼마나 진짜인지. 앉아있기만 해도 버거워 보일 정도였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이 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오빠네를 보러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명목은 해외여행이지만 사실상 우리 오빠가 나를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려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잘 따라가서 정착해 있으라. 거기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엄마의 친구도 살고 있으니까 정착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저는 도대체 시누이가 무슨 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시누이는 직장 하나 없는 백수이고 빚만 잔뜩 생겨서 시어머니가 갚아준 전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에게서 야금야금 돈을 받아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오빠네 집 진짜로 팔려고 한 건가요? 내놓은 거 맞죠? 네, 서류 준비도 다 되었고 집을 사게 될 사람과 이미 계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팔리는 것이어도 어느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내 삼촌이 공인중개사 아니신가요? 공동명의여도 집 파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군요. 세연이가 베트남에 있을 때요. 집 한 돈으로 생활비를 보내줄게. 시누이가 해외에 나가서 살 돈을 저희 집을 팔아서 얻는다는 것이었는데 대체 무슨 상황이어서 제 멀리 있는 집을 팔게 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이 동네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두가 아는 사이였어요. 학교도 초중고가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동네 출신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대략 알았어요. 저도 남편과 동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네 사람이었어요. 최근에는 돈 마렵게 아파트도 신축되고 있고 지하철까지 동네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큰 아울렛이 있는 복합상가도 들어가서 자연스레 집값도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이 동네에 생긴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던 거였어요. 제 동생 신이와 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가 남동생에게 문자로 물었어요. 혹시 김진미라고 알려진 이름인데 너랑 나이 비슷하고 우리 동네 출신이야. 당연히 알지. 신우이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결국에는 돈까지 훔쳐서 자퇴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누나, 일단 내가 누나 신우이에 대해 더 알아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나는 남동생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누군가가 시댁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열리질 않았어요. 제가 안에서는 불안함이 커졌어요. 신우였던 신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적으로는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현관문을 열도록 누구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마침 신우가 전자키를 깜빡한 것 같아서 잠시 핀 번호를 쳤어요. 그때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신우는 어떤 이유든 자의적으로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결국 대화를 시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남동생이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원래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동생 대신 그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언니,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 이제 말할게요. 아니요. 신우이가 원래 고등학교 때 뚱뚱했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대거나 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결국 태양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살을 엄청 빼고 동창회에 나타나서 놀랐대요. 저는 그때 바빴었어요. 일이 있어서 동창회 참석을 못했고 그러나 옆에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던데 신우이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았고 그렇게 나타나자 모두 놀라서 어떻게 살을 빼셨냐고 궁금해했대요. 김지미의 개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에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도벽적으로 생겼다가 이제는 병원 다니면서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했다며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난 일이고 그건 역시 동네 친구들이며 또 훔치는 것 이외에도 동네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입니다. 크게 분란일을 일으킨 적은 없었으니 그냥 진미개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 저 돈이 많이 보이는 잘생긴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친구의 직업이 무엇이고 지민이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랬더니 자신이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한의사인데 남자친구가 개발한 약 덕분에 살이 확실히 빠졌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한의사였던 뚱뚱한 애가 살이 빠져서 한정판 명품도 휘두르며 나타났으니까 그 말이 꽤 신빙성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자들끼리만 있었으니 다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래서 다들 그 다이어트 약을 사게 되었어요. 김지미가 우리 동창들끼리 약을 사기보다는 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했어요. 그러다가 아내의 여자친구에게서 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개를 만들어 사업에 투자하고 이자를 높게 주자는 덧붙였는데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동창들 사이에서 다들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결국 몇몇 사람들끼리 반 이상 찬성하며 개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에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한 돈의 이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찾으면서 관심이 늘어났어요. 우리 엄마에게 물어보니 이 동네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엄마들이 먼저 팔촌까지의 소모임에 참여한 것 같아요. 현재 이 동네를 시대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 이 동네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 엄마도 500만 원을 넣어서 손해를 보셨다고 해요. 아마도 그것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 거예요. 예비 월드케이크의 사실을 듣고 한동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 10억가량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혹은 왜 우리 집을 팔아서 잠적 비용에 사용하려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도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우가 개조인대에 미쳤다고 생각되는 시댁 가족들이 도망가려는 신우이를 도와주려는 것이었고 제가 중간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발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희생양이 되길 바라며 남편은 이 상황을 모르고 순수하게 여행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전 하태평하게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라고 막 일어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놔둬. 모르는 척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현재 상황조차 모르는데요.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로 한통속이었어요. 저만이 집에서 바보로 보였던 거예요? 시댁 현관문은 쉽게 수그러들 생각이 없는데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신우이는 이제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어요. 나는 라면을 먹으려 앞에 앉았죠. 아가씨, 이제 나도 알려주셔야겠어요. 이 광경을 번이장으로 그냥 모른 척하거나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까 예비올케가 말했던 대로를 털어놓았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어머니도 거실에 와서 부엌 식탁에서 신우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표정을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놀라는 척 다시 되물었어요. 하지만 그 약의 효과는 있었나요? 봐요. 생각해보니 아가씨 이전에 엄청 날씬했었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거요. 사실 오빠가 제게 지방 흡입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지방 흡입하고 제가 리즈 시절을 찍었었죠. 신우이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그때 얼마나 감량했고 얼마나 예뻤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신우이는 휴대폰을 켜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아가씨 남자친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하더군요. 그러게요. 언니,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새언니, 일단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저인데 그걸 남자친구가 현금화시켜서 비밀장구에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돌아서 사라졌어요. 그걸 몽땅 가져간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못해도 10억은 넘을 거예요. 저희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푼돈을 벌자고 그런 집을 버리진 않잖아요. 신우이는 뇌가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 원래 모자란 인간인 건지 그 와중에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애초에 거짓말이었고 모두를 속이기 위한 연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 정도 연기력이면 그냥 지방 흡입했을 때 배우라던지 그러면 여의주연상을 받아도 남을 정도겠죠. 텐데이의 사실 모든 것이 정말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봐야 할 정도로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어처구니 없던 것은 제 동생에게 지방흡입 수술 비용을 내주고 있는 사실이었고 장모님의 수술 비용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쓸 돈을 위한 남편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방흡입의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매우 비싸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사와 육아, 낮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본인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돈을 지방흡입 비용으로 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멀리 있는 시댁에 돈을 얼마나 주었을까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에 정말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이 집안과 이혼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집이 헐거운 상황이라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음에 가족들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충격 때문에 이상하게 말이 끊기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다가 신우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세훈이, 걱정 마세요. 연니한테 피해가는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언니는 그냥 베트남에 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일이고 언니와는 별개예요. 언니는 그냥 모르는 척만 해주시면 돼요. 저가 베트남에 가서 꼭 성공해서 언니 가족에 대한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말하는 족족 한숨이 나오게 하는 신우이가 얄미웠어요. 여보, 지미도 우리 가족이잖아. 하나뿐인 누이가 있어요. 그냥 지켜주어야 해요. 당신은 모른 척만 하면 돼요? 올해는 단지 진미를 안전하게 베트남으로 데려다주고 재미있게 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면 돼요. 분노를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누이의 말을 거들며 제 분노에 더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시댁의 뼈를 묻고 살아야 해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보든 간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아야 해요. 기어이 시어머니까지 흡수해서 멀쩡한 나를 장님으로 만들며 아주 거칠게 너는 이 집안의 노예라고 하셨어요. 일단 베트남 출국이 바로 3일 후였고 그 전에 집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했어요. 나도 누이를 못 이기는 배우 참견은 것. 연기를 선보였어요.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이 있는 집안이라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두 가지를 좋아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뿐인 고마운 존재니까요. 저만 믿고 3일 후에 안전하게 출국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파서 일단 친정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찾는다고 하던데 다행히 제 빛나는 연기 덕분에 시댁 사람들은 모두 안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집을 빠져나가는 준비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주가 아프다 하니까 별 의심 없이 얼른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시댁에 출국 전날까지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예정이었어요. 늦은 밤이 되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차를 타고 조용히 친정으로 향했어요. 거기는 이미 남동생과의 예비 육개를 불러놨었고요. 우리 예비 올케한테 미안해. 나는 상황이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자 올케가 언니가 왜 미안해요? 언니 때문에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애들의 고모이기도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괜스레 예비 올케 될 사람을 보니 제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에 찬 남동생을 진정시키고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저는 부동산에 가기 전에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날아가 버릴 만한 집값보다 비싼 것 같아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부동산으로 이동했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부동산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어떻게 이용할 줄은 짐작하지 못했어요. 아주 시댁 전체가 문제투성이었네요. 부동산에 나타난 나를 보고 시외숙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베트남으로 여행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거죠? 신혜승님, 제 동의 없이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요. 취소해주세요. 매수자가 이미 나와서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인 나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매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게다가 매매 대금의 10%도 미치지 못하므로 단순 가계약에 불가피하니 즉시 취소해 주십시오. 심혜숙은 내 발언에 무표정한 얼굴로 대접했고 휴대폰을 늦게 꺼둔 채 등을 돌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연락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 공부할 것이며 시내 손님들도 함께 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변호사도 협의 상태이며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취소해주세요. 제가 으름장을 넣으니 시외식은 매수자에 연락을 해서 취소 의사를 알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댁에 연락하는 순간 시외 손님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넣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시댁을 다녀왔어요. 시누이에게는 저녁에 다시 시댁에 갈 건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간다며 계속 문자를 했었고요. 혹여 시누이가 없을까봐 긴장했는데 시누이는 밤이 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갈 것 같아 하며 마음도 없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방에 들어간 것을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자 새언니가 햄버거는 사왔어요. 저 얼른 먹고 싶어요 라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때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들이닥쳤다.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던 시누이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파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한참 방에서 잠을 자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서 뛰쳐나왔다. 시어머니는 지게 다 뭐냐며 난리를 일으켰다. 신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 경찰 4-5명이 붙어도 힘들어 보였다. 새언니는 나를 감히 속이려 하며 제가 오늘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와중에도 나를 노려보며 속인 건 쉬운데 방귀를 낀 놈이 성낸다 하더니 저를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보다 봤어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남편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 가족을 배신해. 당신 때문에 내 동생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남편의 말에 참 기가 찼어요. 애들한테 저런 건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수술비가 필요할 때 아가씨를 지방흡입시켜줬지. 그 돈이 몇백이 텐데. 그래놓고 나 몰래 시어머니랑 작당해서 우리 집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해서 이미 매수자에게 계약금도 받았어. 우리 적금 만기된 것도 아가씨에게 줄 생각이었니? 지방 흡입할 돈으로 우리 엄마 수술비만 보태줬어도 우리 엄마 빨리 수술 받았고 고생을 덜 할 수 있었어. 아가씨야, 봐봐. 몇백 주고 지방 흡입하면 어때? 몸이 부푼 채로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이번에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배신당한 건 나야지만 사람들이 다 미쳤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를 잡아 뜯으려고 하셨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걱정된 남동생이 때마침 달려들어와 시어머니를 제조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지면 당신 딸이랑 똑같이 만들어 버릴 줄 알아? 남동생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인연 때문에 우리 딸이 잡혀갔어. 망할년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악단 내리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어머님, 월 510번은 남편이 맨날 돈 없던 이유가 시댁으로 돈이 다 들어가셨네요. 우리 애들이랑 저는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돈 아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 입에 고귀한 점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아까워서 아가씨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아주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뒤에 대한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은 모두 제가 냈고요. 식비나 이런 것들도 모두 내 돈으로 벌어서 썼어요. 10년 동안 매달 100씩 착착 벌었어요. 남편을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요? 남편이 모든 것을 내 뒤에서 지원해 주었다고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뒷걸음을 치는 것도 충분했는데 이젠 동네 사람들을 속이고 도주하는 딸내미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소중한 집을 팔고 저도 시어머니께 속으로 나눈 말을 전부 다 퍼부었어요. 그게 왜 당신의 집이야? 내 아들의 집이지. 어머님, 거기는 제 지분이 절반이에요. 진짜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지 저를 속이려고 하셨어요. 이제야 집에서 제 위치를 알았어요. 반찬 해달라고 하면 반찬을 만들어줘요.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면 개인 기사 역할을 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을 읊어도 1박 2일로도 모자랐지만 줄줄이 이야기했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말할지 잘 알겠죠? 이제야 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당신도 하려면 하든지 당신이 하는 유책 사유는 까먹지 말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남동생과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온 나는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린 것 같아서 다리에 힘이 빠져 앉아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나에게 다가와 내 몸을 살펴보며 고생했다며 잘했다고 말해주셨어요. 잠든 토끼처럼 잠자는 두 아들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과 장모는 그 후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받았어요. 집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주고 매물을 취소시켰어요. 남편은 당연히 밀착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까지 나에게 유리하게 넘어왔어요. 나에게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오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지금 나에게는 당분간 이혼하기 전에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하고 함께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였으니 정말 좋은 일이 생겼었죠. 어차피 재택근무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좀 더 바빠지면 친정에 용돈도 드리겠죠. 미안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겠죠.
어차피 육아와 가정일, 재택근무는 모두 혼자서 맡던 업무였고 그 일상에서는 남편만 빠진 셈이라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 하나가 줄었고 빨래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줄었으니 오히려 편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어들인 돈 중 절반 정도가 시댁으로 나갔으니 돈은 있었지만 없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몇 달 후 10억 원을 갖고 사라졌다는 예전에 얘기했던 남자친구 소식도 잘 들려왔어요. 들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경찰분들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분들은 피해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피해 고지를 통해 절반 정도는 돌려받은 것 같아요. 예비 울개 어머니도 대략 30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신호가 도주 전에 잡혔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에는 남편 뒷진학을 거래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으로 중간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 해요. 저는 애도 없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 새 출발할 것입니다. 결혼은 노후에 동행할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재혼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 출발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예약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귀하의 어머니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째서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 출발을 한다고 말한 남편은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의 핑계로 저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다시 홀려서 회유하려는 모양입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도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 남동생이 있어서 알겠지만 그 정도 나이 차이면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마음이 들 거야. 그래서 내가 제정신을 잃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정신없이 마음을 열었을 때 도와준다는 것이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변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제 정신을 차려야 해요. 아가씨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가씨는 어머니의 자식이고 당신의 자식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고 날뛰기만 하니까 재미있었어. 그동안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어머님은 아가씨의 어머니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이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내 실수를 정정하지 않을 거야.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아. 그래도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든 내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든 자식들을 보여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 아니야. 이제 전 부인의 남편으로서 들리는 요구는 더 이상 들리고 싶지 않아. 그동안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옷과 신발을 꾸어 입힌 것도 있다. 옷이 좀 작더라도 계속 입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먹고 싶은 고기도 많이 먹을 것이고 여름마다 해왔던 친척 집에 가거나 시골 숙소에 가서 쉬지 못할 것이다. 눈치를 보면서 손에 안땀이 났던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기분이 침체해져 올랐어요. 그때 그 휴가비는 아껴주기 위해 별로 친하지 않은 친척 집에 갔다가 자신을 희생양 삼아 그 집의 권태로운 일을 맡아 떠맡아 먹었던 일에 대해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도 남편을 따라 함께 청산이가 되어 돈을 열심히 모으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몰입성이 아닌가 싶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은 못 갔지만 진정식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해외 여행지로 계획 중이에요.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제 편에서 지켜줄 사람들과 재미있게 다녀올 거예요. 즐기는 법을 아는 채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되면 내 눈물도 흘릴 수 있다는 말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